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6.25 전쟁 발발 이후 1129일 만에 체결된 정전협정과 그 직후 체결된 한미상호 방위협정, 그 막전 막후. 정전협정으로 무려 37개월의 전쟁은 일시 정지.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70년 전 정전협정 체결 당시를 돌아보고 이후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유지되어 온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의 역사적 전개와 의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과 한미동맹의 역사를 돌아보고 의미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국방역사 연구 편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사부장 계용호입니다. 저는 군복무 시절에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특별조사반의 일원으로서 정전협정 위반 추정 사건들을 수십 차례 조사한 경험이 있고요. 해외에서 유엔군 옵서버로 파병이 돼서 인도 파키스탄 간의 정전 관리 업무를 또 관장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군복을 벗고 연구소에서 한미동맹 70년사라는 역사서적을 연구 편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쟁기념사업회 하계부 아카이브센터에서 아카이브 조사 연구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하계연구사 이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국제정치와 미국의 국방전략 그리고 한미동맹을 연구하고 있는 강성률입니다. 현재 연구원에서 현안연구팀장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네, 70년 전이었죠.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경 정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당일 저녁 22시를 기해서 정전협정이 이제 발효됐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부여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각에 판문점에서 유엔군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 중장과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수석대표 남일 대장이 정전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조인되었고 그로부터 12시간 뒤인 오후 10시 정각에 발효됐습니다. 이 정전협정 발효 시간은 유엔군 측에서 정전협정 조인 후 12시간 이후로 하자고 공산군 측에 먼저 제의를 했고 네. 양측이 합의를 한 것이죠. 1953년 7월 27일은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1개월하고 2일째, 또 휴전회담을 개시한 지는 2년 1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휴전회담 본회의를 주관해온 양측 수석대표들이 판문점에서 영어, 중국어, 한글 각 6부씩 총 18부의 정전협정문에 서명을 한 다음 같은 날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은 문산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은 평양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는 다음 날 아침 개성에서 서명함으로써 양측에 의한 정전협정 조인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예, 정전 효력이 발휘되고 지금까지 70년을 정전 체제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6.25 전쟁이 계속되는 전쟁인데 사실은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6.25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그런 느낌을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우리가 오늘 다루는 주제인 정전협정, 정전협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전협정은 보통 우리가 발생한 전쟁의 원인은 해소하지 않고 그 군사적 교전 행위만 중지하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1953년 7월에 체결된 한반도 정전협정은 6.25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정전협정에 따른 휴전 상태가 언제든지 전쟁 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6.25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겁니다. 만약 6.25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전쟁의 종식을 법적, 제도적으로 합의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개성에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판문점에서 이 휴전회담이 계속되어 무려 2년 이상 회담을 계속한 끝에 정전협정이 이제 체결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원래 회담장은 개성에 위치한 내봉장이라고 하는 고급 요리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성이라는 공간은 당시 공산군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산군이 실제로 이 회담의 분위기를 좀 다소 위협적으로 주도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 공산군 측 기자들을 이용해서 당시 유엔군은 자발적으로 평화의 표시로 차량에 흰색 깃발을 부착하고 회담에 참여하는 차량이라는 표시로 이 내봉장으로 진입을 했었었는데 이거를 공산군 측 기자들이 촬영을 해서 항복하러 온 이 차량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 선전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회담이 다소 길어졌던 이유는 너무 당연하겠지만 의견 불일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일치하는 의견들을 살펴보면은 다소 황당합니다. 대부분 이제 공산군 측의 주장인데요. 첫째는 외국군 철수, 둘째는 공산국 포로의 공산국으로의 소환, 셋째는 휴전선을 전쟁 이전처럼 다시 38선으로 되돌리자라는 주장입니다. 네, 여기서 외국군 철수는 지금도 북한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미군 철수가 핵심인데요. 당연히 이제 북한이 의도했던 이 전세가 미군에 의해서 너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하라 이런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전으로 모든 상태를 결국엔 돌리자는 주장이었는데요.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으로서 하기에는 좀 뻔뻔한 요구 같았습니다. 유엔군이 다 받아들이기도 좀 힘든 요구들이었기도 하고요. 정말 이 휴전 회담이 시작한 거는 51년 7월이었는데 설명했듯이 의견 불일치 등등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래도 본격적인 이런 협상이 진행됐던 배경이라든가 당시의 국제 정세 등등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휴전 회담이 시작되었다가 이제 중간에 또 중단이 되고 다시 재개가 되면서 결국은 정전협정 체결에까지 이르는 이 과정이 있는데요. 특히 그 휴전회담 초반에 사실 여러 의제 합의가 있었지만 포로 송환 문제가 결정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 1952년 10월 초에 사실 무기한 휴회에 들어갔거든요. 중단이 된 거죠. 네. 그러다가 휴전회담이 다시 재개되었고 정전협정 체결로 연결되었는데 그럼 이 과정에서 국제정세가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미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 즉, 그 당시 1953년 1월에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출범했다는 건데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미 그 대선 공약으로 한국 전쟁을 명예롭게 명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라는 걸 상당히 강조해 왔거든요. 네. 따라서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이 이제 한국 전쟁에서 휴전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전망이 어떤 제기가 됐었죠. 네, 이게 이제 미국 쪽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소련을 또 봐야 되는데 소련에서의 영향의 핵심은 스탈린의 사망입니다. 당시 절대적 지도자였던 스탈린이 사망하게 된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스탈린은 그 당시의 냉전이 유럽과 또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과정에서 유럽에서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우위를 잡고 싶어 했고 그러려면 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묶어둘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을 어떻게든 좀 지속시키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 스탈린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제 소련에서도 이제 한국 전쟁을 이제 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미국과 소련이 모두 휴전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으로 휴전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 1952년 10월 초에 어떤 중단되었던 이 우리 그 휴전 회담이 다시 재개됐던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장님, 이렇게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전선에서는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 휴전회담 기간 중의 전투는 회담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양상을 크게 달리했습니다.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전투도 좀 소강 상태를 보였고 회담이 결렬되거나 지연될 때는 또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하지만 그 휴전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모든 전투들은 그 양측 모두 다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데 군사작전이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고지쟁탈전의 형태로 전투가 진행됐습니다. 1952년 백마고지 전투나 적영능선 전투 또는 1953년 중공군의 6월 공세와 7월 공세로 인한 금성 전투 같은 확대된 공방전도 덜어 있었지만 대부분 그 정전협정 그 회담 기간에는 고지쟁탈전 같은 제한전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대규모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의 그 접촉선이 변경되는 것은 별로 없었죠. 정확히 2년하고 17일 동안 이어진 회담이었습니다. 이 6.25 전쟁 정전협상 회담장 분위기가 뭐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치열한 썰전이 오갔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뭐 뻔뻔하다. 당신의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당신은 매우 잔혹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말꼬리 하나하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있는 더와 같은 관사도 이렇게 또 단수, 복수 구분도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는. 네. 그런데 이걸 쟁점으로 해서 북한군은 공산군은 그런 표현은 조선어에는 없다라고 하면서 유엔군 측의 이 언어의 어떤 특징조차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기록이 영어로 지금 속기로 남아있는 탓에 이게 저희가 뭐 명확하게 그때 당시의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녹음 듣듯이 할 수는 없지만 문서로 남아있는 영어의 문건이 이 정도의 농도이니까 실제 현장에서의 구두 언쟁은 훨씬 더 격렬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북한군의 말투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협상이 진행됐던 회담장 상황을 담았던 휴전회담 회의록 이 원본이 한글로 번역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당시 상황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더 궁금해지죠. 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휴전회담 회의록은 크게 본회의 또 연락장교 회의 등등으로 의제나 이 참여하는 장교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 번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전쟁기념사업회가 번역한 책은 본회의고요. 본회의가 사실상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전선을 설정하는 문제, 그리고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외국군 철수에 관한 문제 등이 이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휴전선에 관해서라면 회담 초기에 공산군은 38도선으로 되돌리자라고 주장했고요. 유엔군은 쌍방이 점령한 대로 이 휴전선을 설정하자라고 했습니다.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대해서는 공산군은 다소 황당하게도 소련이 중립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련을 참여시키고자 했습니다. 실상 소련과 중국은 그들이 공식 참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니까요. 이걸 이제 이용을 했던 것이죠. 당연히 유엔군에 의해서 거부되었고요. 공산군 측이 폴란드와 체코 그리고 유엔군은 스웨덴과 스위스를 중립국 감시위원회로 참여시키면서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외국군 철수 문제는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압도적인 전력이 한반도에 계속해서 전개됐습니다. 폭격기나 이 해상 전력이 북한군에게는 매우 위협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북한은 적반하장격으로 한반도 평화의 전제 조건은 모든 외국군의 철수라고 태도를 바꿉니다. 유엔군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소련과 네. 중국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북한인데 북한이 도리어 외국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되묻습니다. 북한군이 주장하는 외국군이는 도대체 무슨 군대냐라고 하니까 북한은 조선인으로만 구성되지 않은 모든 군대 이외의 군대는 다 외국군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즉 유엔군, 특히 미군 철수를 주장한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어떤 형태로든 이어져 오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억지 주장도 엿볼 수 있고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자료가 번역이 됐어요. 맞습니다. 네. 이 회담장에서 벌어진 치열한 심리전 그리고 설전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회담이 순탄하게 진행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회담이 중간에 중단된 적도 있다고 들었고요. 회담의 고비들 많은 것 같은데 부장님 어떤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네, 1951년 7월 10일부터 시작된 그 휴전회담은 중단 후에 재개를 반복하면서 진행이 되죠. 의제를 채택하는 데만 무려 17일이 걸렸습니다. 51년 7월 26일 양측은 5개의 의제에 합의하는데요. 첫 번째는 의제 채택, 두 번째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 계선의 설정,
세 번째는 정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시즈파이어를 이렇게 말합니다. 정화 및 정전, 수행 감독기관의 구성, 또 포로 송환, 정치회담 개최 뭐 이런 것들입니다. 포로 송환 협의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휴전 회담이 시작된 지 15개월 되는 시점에서 포로 송환에 대한 양측의 견해 차이로 회담이 결렬되었고 1952년 10월 8일에는 무기한 휴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산군 측은 모든 포로를 무조건 송환하면서 강제 송환하기를 주장했었고 또 유엔군 측은 1대1 포로 교환을 하면서 국제 적십자사의 대표들이 포로 수용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논쟁과 설전이 반복되면서 휴전 회담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유엔군 측에 있던 다수의 포로들은 송환을 원하지 않았어요. 국군이었다가 공산군에 잡혀서 강제로 북한 공산군에 편입이 돼서 다시 우리 한국군의 포로가 됐던 사람들도 있고 또 중공군 포로 중에는 원래 중국 정부군 소속이었는데 인민지원군으로 전쟁에 참가했다가 포로로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북한이나 중공으로 송환되기보다는 한국이나 자유중국으로 송환되기를 바랬죠. 또 유엔군 측에서는 공산군에 억류되어 있는 모든 포로를 다 송환하려고 1대1 교환 방식 또 포로가 원하는 대로 자원 송환 원칙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산군 측에서는 모든 포로는 제네바 협약대로 강제 송환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전체 대 전체 교환 방식을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1953년 4월 26일에 휴전 회담이 재개됐는데요. 이것은 아까 우리 강성률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련의 스탈린의 사망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취임 등 대외적인 정세가 다시 휴전 회담을 재개하는 데 반영이 됐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당시 전황이나 국제 정세도 회담에 큰 영향을 줬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네, 맞습니다. 앞서 그 미국과 소련의 어떤 휴전 모색에 대한 입장이 맞아떨어져서 휴전 협상이 다시 재개됐다는 걸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 휴전 회담이 시작됐던 1951년 7월의 시점으로 잠깐 돌아가서 좀 보도록 하죠. 이 당시의 전황과 국제 정세가 이제 휴전 회담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당시 전황은 이제 우리 앞서 두 분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치열한 어떤 교전인데 사실 교착 상태였죠. 특히 38선 부근에서 일명 고지전이라는 걸 중심으로 중공군의 공세와 유엔군의 반격이 계속 일진일퇴하는. 그러니까 당시 누구도 결정적인 우세를 잡지 못한 상황. 따라서 전쟁에 대한 피로도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휴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먼저 타진한 건 소련 측이었습니다. 네. 즉 당시에 유엔의 소련 대사가 이 측에 휴전 협상을 추진할 의도가 있다는 걸 밝혔고,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그럼 괜찮겠다 해서 이걸 이제 수용하면서 결국 이제 이게 그 휴전 회담이 시작된 어떤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죠. 다만 하나 유의할 것은 당시 이제 핵심적인 어떤 교전국이었던 중국이, 당시 중공이었죠. 중국이 협상과 전투를 병행한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고수함에 따라서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교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네. 3년 1개월 만에 끝난 6.25 전쟁. 오늘 휴전 회담 관련해서 세세한 내용을 많이 알게 됩니다. 자, 지리한 회담 끝에 정전협정이 체결되던 날, 그날 하루의 기록 정말 어땠는지 궁금하죠? 그렇죠. 네, 하 기사님. 예. 사실 이 정전회담 회의로 본회의의 말미는 정전협정 서명일을 정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그 당시의 이야기는 별도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전협정 본회담에서 보이는 이 바는 유엔군은 당초 7월 24일로 이 서명일을 제안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중립국 감독위원회 입회 그리고 실무적인 준비로 인해서 다소 서명일이 늦춰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7월 27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예, 1953년 7월 27일 조의는 오전 10시에 됐는데 정전이 발효된 것은 그로부터 12시간 뒤인 22시. 그러면 조인을 한 상황에서도 밤까지 계속
이 포성이 오고 가고 전투가 지속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부장님? 네, 27일 오전 10시에 협정을 주행하고 오후에 10시에 발효하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한 다음에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예하부대에 지시를 합니다.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간 동안은 해군과 공군이 계획된 작전을 제외하고 지상군은 방어 진지를 유지하거나 부대 정비 상태만 확인하는 것으로 작전을 국한하라고 지시를 하죠. 따라서 정전협정 조인 직후에 지상에서는 모든 전투는 중지되는데 밤 10시까지 해군의 포격과 공군의 폭격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유엔군의 해군 함정은 고성과 원산에 한포 포격을 했었고요. 유엔군 공군 폭격기는 또 북한의 비행장, 철도, 도로들의 폭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10시 정전협정이 발효되는 순간 지상, 해상, 공중을 망라한 모든 한반도 전역에서의 포성이 완전히 멎었고 37개월간의 전투가 중단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제 관계에서 협정을 맺을 때는요, 용어 하나하나마다 정말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회담 회의록은요, 휴전 회담 회의록이라고 하고, 이 체결한 협정은 정전 협정이라고 하잖아요. 휴전과 정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헷갈리실 수, 네네. 충분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휴전과 정전 모두 공통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전쟁 자체를, 즉 전투 자체를 일시적으로 중지한다는 점, 그 점에서는 둘 다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는 엄연한 그 의미의 차이점도 있는데요. 우선 휴전은 국제법상 여전히 전쟁 상태는 유지한 상황에서 교전 당사국이 협상을 통해 전투만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휴전이고요. 네. 반면 정전협정할 때 정전이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국제연합과 같은 제3자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3자의 중재에 따라서 교전 당사국이 협상을 통해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재하겠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네. 거죠. 그런 의미에서 휴전협정과 비교해 정전협정이 더 광범위한 국제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특별히 어떤 점을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체결 당사자, 그러니까 정전협정에 서명을 한 사람은 미국, 중국, 북한의 소속 3개국 담당자들이었습니다. 각각 클라크 장군, 그리고 펑더와이 장군, 그리고 김일성인데요. 대한민국과 소련은 이 당사자로서 정식으로 서명을 하지 않았었죠. 대한민국은 원래 백선엽 장군이 회담에 참석해서 휴전 회담에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53년 6월에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 지침에 따라서 이 휴전 회담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북한이 다자 협상을 현재도 이제 진행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당사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거론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소련은 무기 등을 지원해 주었지만 공식적인 참전 사실 자체는 계속 부정해오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전협정 조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정전협정문 자체에는 한국 대표가 빠져 있죠. 부장님, 그렇다고 이것이 이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을 포함한 17개 연합국을 대표해서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서명을 했고요. 그때 한국군 대표 최덕신 장군이 배석을 합니다. 또 한국은 뭐 당연히 교전 당사국이기 때문에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한국군 대표가 정전협정문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에 우리가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 당시에 그 전투에 참전했던 다른 16개국 대표들이 정전협정문에 서명을 안 한 것이나 우리 한국군 대표가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우리로서 참 다행인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동맹을 잇게 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약속받았다는 점. 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한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공약을 조약으로 확인했다는 점은 우리 안보에 있어서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된 배경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엔군과 공산군 측이 그 휴전 협상에 관한 논의를 이제 구체화하게 되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 침략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거를 보장해 달라고 이제 국제사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뭐 당연한 요구죠. 네. 특히 유엔군을 대체할 수 있는 미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는데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 미국은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한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했을 때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북진 통일론을 좀 자극할 수 있다는 그 북침 의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미국과의 방위조약 체결 관련한 논의가 잘 진행이 안 되다가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하나의 큰 결단을 하게 되죠. 조금 모험적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53년 6월에 이 방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을 합니다. 석방하는 조치를 단행합니다. 이게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미국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의 얘기를 들어달라. 일종의 협상의 어떤 수단을 하나 던진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도 이제 그 의도를 파악하고 결국은 한미가 모여서 이제 그럼 한국의 향후의 어떤 안보를 보장하는 방안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그러면 한국이 원하는 상호방위조약 협상에 응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1년의 협상을 거치게 되면서 마침내 1953년 10월 1일에 우리가 잘 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미 워싱턴에서 서명되게 됩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 적극적인 노력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치열한 협상 끝에 체결된 이 정전협정, 이 협상 시작부터 협정 체결까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은 2023년. 2년 17일간의 기간 동안 158회에 걸쳐 진행된 회담은 치열했던 전쟁만큼이나 한치의 양보 없이 격렬했는데요. 오늘의 지식 포커스. 역사상 가장 긴 협상 끝에 서명된 정전협정. 그 주요 과정을 들여다봅니다. (1951년 6월 23일) 말리크 유엔 주재 소련 대사가 6.25 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 제안하면서 전정회담이 논의되었는데요. 이를 공산군과 유엔군이 수락하면서 7월 10일 개성 내봉장에서 최초의 정전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미 극동해군 사령관 조이 중장을, 공산군은 북한 육군 남일대장을 수석대표로 양측이 각각 5명씩 회담대표를 구성해 회담에 참여했습니다. 7월 25일 양측이 주요 5개 의제에 합의하면서 정전회담에 순풍이 부는 듯 했으나 군사분계선에 대한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정전회담은 고착되는 상황을 보였는데요. 군사분계선 설정과 관련해 유엔군은 현 접촉선에서 30에서 40km 북쪽에, 공산군은 북위 38도선으로 하되 남북으로 10km의 비무장지대 설치를 주장하며 한치의 양보 없이 양측의 입장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8월 19일에는 중공군 소대장이 판문점 일대를 순찰하던 중 기습을 받아 사망하는 사고와 22일 개성 중립지대에 미군이 폭탄을 투하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회담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1951년 10월 22일 판문점으로 회담장을 변경해 회담이 재개되었는데요. 이후로도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던 끝에 1951년 11월 27일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양측이 2km씩 철수해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되었습니다. 군사분계선 협의가 끝나면서 1951년 12월 11일부터 포로 송환 협상을 위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타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포로 송환 문제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교착되었는데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1953년 3월 스탈린의 사망을 계기로 회담이 재개되었습니다. 4월 6일 판문점에서 양측의 연락 장교들이 첫 회합을 가진 이후 11일 포로를 먼저 송환하는 데 합의해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포로 송환에 대한 본회의를 거듭한 끝에 6월 8일 제146차 본회담에서 나머지 포로도 자유송환을 원칙으로 송환하는 데 합의하며 최종 포로 송환 협정이 조인되었습니다. 이후 순탄할 줄 알았던 상황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발생합니다. 한국이 향후 안전보장 대책 없이 정전할 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한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6월 18일 항공포로 2만 7천여 명을 석방한 것인데요.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국 역시 유엔군이 주도하는 정전협정에 동의하게 되지만 한국의 방공포로 석방으로 인해 중공군 측이 7월 13일 대규모 공세로 금성 돌출부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면서 정전회담은 자칫 결렬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군 제2군단의 총반격으로 금성지구 전투가 종결되면서 7월 22일 양측은 군사분계선에 관한 회의를 재개하게 되었고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수석대표인 미 육군 해리슨 중장과 북한군 및 중공군 수석대표인 북한군 남일 대장이 판문점에서 정전협정문에 서명하고 이어 총사령관 클라크와 북한군 총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각각 서명하면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해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과 칼을 겨누며 벌였던 약 3년간의 비극, 6.25 전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0년이라는 정전협정 기간 동안 전쟁을 유예하며 불완전한 평화를 이어가고 있는 한반도. 정전 70년을 맞이하며 참혹했던 전쟁의 흔적은 씻어버리고 진정한 평화, 항구적인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지금부터 정전협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전협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알아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 기자님. 예, 먼저 정전협정은 실제로 형태가 A4 용지 정도 되는 A4 용지보다는 다소 큰 가죽질의 이 책으로 실로 다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묶여 있습니다. 종이들이요. 옛날 책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엮고 또 왁스 실로 이렇게 실을 이렇게 다 끝을 봉인해가지고 더 이상 추가의 종이도 들어올 수 없고 이대로 그대로 봉인한다라고 해서 각각 뭐 유엔군 실 그리고 뭐 중화인민공화국 실 이런 식으로 이 왁스 실로 봉인된 형태로 있고요. 이 종이가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정하는 문제, 그리고 정화 및 정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포로 송환 문제, 그리고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관한 문제 등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결국에 합의한 바는 지금 전선이 교착된 상태로 이렇게 정하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했겠죠, 그 라인이. 그래서 별도로 지도를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해서 별책을 또 만듭니다, 부록으로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종이로 된 지도가 따로 있고 거기에 가운데 검은 라인으로 휴전선이 지나가고요. 네. 거기에 2km 상방, 2km 하방에 이제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또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당시 지도 축적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 지도를 다 제작을 했습니다. 정화 정전에 관한 조치로 재밌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외국에서 북한이든 한국이든 더 이상 외국에서 무기 수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군비 증강을 방지하자는 약속인데요. 종종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뭐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무기를 수입해 오면은 북한이 아주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을 이 회담장에서 종종 거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무기 수입을 통해서 군비 증강을 하는데 말이죠.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관해서는 결국에는 처음에는 북한이 소련으로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체코 등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셨던 군사분계선 설정이나 휴전
감시 문제, 또 포로 문제 등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 보이고요. 당시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지금까지 정전체제가 쭉 연결돼 오지 않았습니까? 무려 70년이 흘렀는데요. 부장님, 좀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다음에 2002년 9월 12일까지 약 50여 년 동안 양측은 29개의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정전협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했거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로 합의를 했던 것이죠. 그 후속 합의서에 해당되는 것들은 주로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군사경찰을 민정경찰로 사용하는 데 관한 합의라든지 민정경찰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또는 한강하구에서의 민간 선박의 항행 규칙, 군사분 개선 표식에 관한 사항, 또 정전 문제 관련 유엔군과 북한군 간의 장군급 대화 절차, 이런 것들입니다. 70년간 변화된 부분을 질문하셨는데요.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지나면서 군사분 개선을 표식하기 위해서 지상에 설치했던 1292개의 표식물 중에 대부분이 자연 소실되고 지금 한 180개 정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남과 북의 지리적 경계를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현재. 또 정전 감시기구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1994년부터 군사정전위원회 대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또 북한 측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가 있었는데요. 체코슬로바키아가 국가 해체된 이후 체코와 슬로바키아 두 나라 모두 체코슬로바키아의 중립국 감독위원회 자격을 인수받지 않았고요. 또 폴란드의 경우는 북한에서 북한 지역 내의 폴란드 중립감독위원회 활동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상 우리 남측에 유엔사 측에 있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만 정상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전쟁 포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포로 송환 당시에 모든 국군 포로를 송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1994년 10월에 조창호 소위가 탈북한 이후에 2010년까지 약 80명의 국군 포로가 제3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결국 군사분 개선 확정이라든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 같은 정전 감시기구의 운영이라든지 또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전협정 체결이 국제 정세에 미친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당시 한반도와 동북아 또 전 세계의 이제 미소의 그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됐었고 결국은 냉전 체제에 미친 영향도 컸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범세계적 차원에서는 역시 냉전기 양대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타협 체제가 형성되었다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즉 6.25 전쟁 자체가 북한의 38선 이남 지역에 대한 남침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38선 자체가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에서 합의가 된 거거든요.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6.25 전쟁은 소련의 관점에서는 38선 이남 지역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 의도가 실패하게 되면서 결국은 다시 의도가 실패하고 다시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서 미국과 소련이 어떤 얄타 체제를 어떤 복원하는 그런 타협을 보여줬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주변의 어떤 지역적 수준에서 본다면은 핵심은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미일의 어떤 안보 협력 체제와 북한, 중국, 소련의 어떤 안보 협력 체제, 소위 남방 삼각 동맹, 북방 삼각 동맹 이렇게도 표현하는 이 어떤 진영 대립이 결국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고착화됐다는 것. 이게 슬프지만 한국 전쟁이 지역의 어떤 냉전 구도를 고착화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역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반도겠죠.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이 한반도는 정전협정에 따른 분단 구조의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슬픈 우리의 과거사지만 특히 냉전기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냉전기 시기에
한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 모두 상대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 체제를 정당화하는 일종의 체제 경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다만 이런 체제 경쟁은 한국이 민주화되고 이제 탈냉전기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체제적인 우월성을 확실히 담보함에 따라서 냉전기에 보여줬던 이런 체제 경쟁의 모습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 유지 그리고 관리에 대한 이 유엔사의 노력 이것도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게다가 북쪽에는 이 정전을 관리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기구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앞서 이제 설명도 해 주신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사실 북한이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하면서 사실 이제 유엔사의 또 노력만 사실 남아 있는데요. 이게 그래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사의 핵심 기능이거든요. 즉 유엔사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정전협정 체제를 관리하는 데 있는데 그 근거는 정전협정의 제2조 17항 조항 내용에 있습니다. 즉 그 내용 자체가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본 협정에 서명한 자와 그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즉 당시 협정을 체결한 유엔군 사령관과 그 후임 사령관에게 기속이 된다는 거죠. 이를 근거로 유엔사는 한반도의 정전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대표적인 어떤 노력이 앞서 언급했던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어떤 유엔사 일원을 파견해서 관리 감독하는 정전협정의 이행을 관리 감독하는 어떤 임무를 지금까지도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이 정전협정 체제의 어떤 관리 능력을 강화하려는 유엔사의 노력인데요. 아마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활성화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유엔사의 재활성화 정책이 좀 이런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재활성화 정책은 핵심 내용이 한미연합사로부터 유엔사의 독립된 상시 참모부를 편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존에는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참모를 서로 겸직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한미연합사 임무가 좀 더 우선시되면서 유엔사의 어떤 정전협정 관리 임무 자체가 조금은 소홀히 다뤄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유엔사의 독립된 어떤 참모진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재활성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이 재활성화 정책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유엔사가 본연의 기능인 정전협정 관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70년 동안 굳건한 한미 동맹의 이 토대 위에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이뤄온 점, 그야말로 끈끈한 혈맹 이어오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미동맹은 1960년대 말까지는 사실 지원 피지원 관계였습니다. 근데 1970년대를 전후해서 미국 요청에 따라서 우리 한국군을 베트남 전쟁에 파견하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1990년도에 최초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함에 따라서 또 동반자 관계로 더 발전하게 됐고요. 2001년 이후에는 북핵 위협에 맞서서 함께 공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3년에는 워싱턴 선언을 거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죠. 한미동맹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라는 두 번의 전쟁에서 공산군과 맞서서 함께 싸운 혈맹이라는 관계를 토대로 해서 지난 70년간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영내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 축 기능을 발휘해왔습니다.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핵심 내용 그리고 주목할 점 한 번 더 짚어보죠. 네.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총 전문하고 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선 전문에서는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한 방어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조항에서 특히 2조를 주목해보면 2조에서는 한미 양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서 어느 일방 당사국에 의한 외부의 공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3조에서는 한미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자체가 2조, 3조 내용 자체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어떤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와 함께 4조의 내용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즉, 이 4조의 내용을 통해서 한국 방위를 위한 미국 안보 공약의 실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북한 무인기 도발이라든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들이 꽤 많은데요. 심지어 북한은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겠다 혹은 협정을 백지화하겠다 이런 선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하 기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정확히 말하면 한반도는 정전체제라는 군사질서 속에 규율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전쟁하지 않는 다른 나라가 평화체제에 놓여 있다는 것과 대비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정전체제는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평화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중인 국가라고 구별되겠습니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정전협정은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인데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한날 한시에 갑자기 총성이 다 멎어버리고 평화가 꿈같이 이렇게 찾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나팔 소리나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은 갑자기 모든 군인들이 총을 놓고 만세 부르고 이렇게 굉장히 잔치처럼 이렇게 신나게 하는 분위기로 넘어가는데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좀 그랬겠지만은 실제 작전 기록 등 전투 상보 같은 것을 살펴보면은 그 이후로도 1960년대까지도 크고 작은 전투가 곳곳에서 게릴라 전투 위주였겠지만요. 북한군과 이 국군의 교전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군이 실제로 넘어와서 이 국군과 교전을 했던 것입니다. 북한 이후로도 암살, 납치, 폭파와 같은 테러 활동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물론 북한도 대한민국이 미국 등을 통해서 군비를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정전협정이 무의미하다는 쪽으로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공갈 같은 건데 대한민국은 북한으로부터 이미 최후 통첩이나 선전포고도 여러 번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혹시 가볍게 여기거나 혹시 아니면 배관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역사를 보면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 정전협정을 맺은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앞으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서 정전체제의 변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근까지도 북한은 대남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 이후 사례를 몇 개 적어봤는데요. 2000년 6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2002년 6월에는 북한의 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2005년 9월에는 9.19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2006월 10월 달에 제1차 핵실험을 북한이 감행을 했고요.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과 14 공동성명을 하고 나서는 2009년 4월 제2차 핵실험과 11월에는 또 해상도발로 대청해전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어서 2010년 10월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또 2018년에는 세 차례 남북 정상을 했는데 2020년 6월에는 김여정의 지시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죠. 또 2021년 9월과 2022년 1월에는 사거리 500에서 1000km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북한에서 시험 발사하게 됐어요. 이처럼 최근까지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 사례를 본다면 아직까지는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최근에 한반도식 정전협정 체결에 대한 어떤 또는 적용 가능성이 이게 좀 제시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반도 상황하고 현재 우크라이나 이 상황하고는 다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사님? 네, 매우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작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시작된 전쟁이 정말 예상보다 이상으로 장기화되고 있죠.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서구 언론을 중심으로
이 한반도의 어떤 정전협정, 한반도식 정전협정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뭐 시각이 있는데, 문제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걸 우크라이나가 수용할 수 있느냐.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전쟁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휴전협정을 체결한다. 뭐 아니면 정전협정을 체결한다.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사실 러시아의 침공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당위적 측면에서 사실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 정전협정의 어떤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북한은 군사력이 상당히 후퇴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다음에 한국을 실제적으로 다시 남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약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전면적인 남침의 가능성은 약한 반면에 러시아는 여전히 군사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전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다르고 따라서 한반도식 정전협정을 있는 그대로 우크라이나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약간은 의문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두고 볼 필요는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한미 동맹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혈맹. 그야말로 피로 맺어진 끈끈한 사이다 이런 건데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동맹 국가라고 혈맹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런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미동맹 뭐. 그렇죠. 한미동맹 말고는 별로 네.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 양국이 흘린 피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동맹을 이끌 이 미래 주역들이죠. 미래 세대들에게 한미동맹 70주년의 성과를 제대로 알리는 노력도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데 하 기자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전쟁 기념관과 군사편찬연구소의 역할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요. 예, 저희 전쟁기념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미국에 소재한 6.25 전쟁 자료를 보다 본격적으로 수집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대 사령부 문서보관소를 철저히 조사해서 국내 미공개 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네. 예, 또 미국이 발간한 6.25 전쟁에 관한 공간사, 즉 오피셜 히스토리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0월에는 평화화합의 글로벌 축제를 계획할 예정이오니 전쟁기념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한미동맹 70년사라는 역사서적을 현재 연구 편찬 준비 중에 있고요. 오는 10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 책은 한미동맹의 역사적 흐름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동맹의 변천 과정, 주한미군, 그다음 연합방위 체제, 국방협력 등 동맹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이슈별로 주제를 설정해서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이 한미동맹 70년사가 양국이 함께 해온 70년의 역사를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로 인식시켜서 그들이 현안을 해안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가치를 공유해야 되는데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 아이디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혁 하계사님. 군사동맹은 한미 외교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 부문까지 아우르는 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결코 군사동맹이 부수적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들이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한미의 어떤 이해관계가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강론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결코 군사동맹이라는 본론을 해치는 결론이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박사님. 네, 저는 이 한미동맹과 밀접한 연계에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삼국의 안보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우리 정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는 게 그렇게 순탄하진 않겠지만 우리 정부가 잘 추진해 나가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도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북핵 문제와 글로벌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등 지금 안보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핵심 기술 경쟁이라든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등 새로운 도전 요인도 발생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한미 동맹의 공간적 범위는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군사안보에 더해서 경제안보, 첨단 기술, 인적 교류, 문화, 정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수준으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는 지난 6월 달에 국가안보실에서 발간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추진에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전협정 70주년에 이제 맞아서 의미를 되새겨 봤습니다.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요. 동북아와 전 세계의 어떤 평화 유지를 위해서 한미동맹이 기여할 수 있기를 또 기원해 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6.25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70년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70주년을 맞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수호해가는 우리 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